네, 오늘 흐름 보시다시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색적인 주제로 전 현직 중앙은행 총재들은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운이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에 좀 충격도 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인데 물론 유럽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하락했지만 뉴욕 지수는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 고조 똑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외신들과 국내 언론 간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은 사실 가정을 세우지 않고 팩트의 전개 사항에 치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언론 것처럼 바로 그 1970년대 걸프전 이런 사안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만큼 사안이 민감한 만큼 언론의 책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보도 위주로 가는 게 좀 그렇다 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 방송에 해설하는 사람들도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걸프전 비교하고 지금 발생한 지 이틀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시각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리 올해는 세계 경제 성장이 좀 좋아지다 이렇게 IMF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그 페테일 리스크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바로 그 위험 자산 엊그제까지 그 증시가 좋다 얘기하다가 바로 안정자산으로 게임 체인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방송에 해설하는 사람들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위기 대처에 사실 그 가장 많은 경험들이 갖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그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은 좀 공이 많이 들인 이렇게 방송 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문제는요.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에 이게 미리부터 예고됐던 문제죠. 왜냐하면 네.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이란과 핵 협정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결하고 나서 로하니 신정부가 경제 회복을 모색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협정에 따른 핵에 따른 이란의 핵협정에 따른 미국 국민들의 그 생존 불안감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양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평화적인 관계를 갖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제재가 1970년대 이후에 제재가 풀렸었던 배경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내적으로 오바마 지우개에 나섰거든요. 오바마 지우개에 나서다 보니까 대외 정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으로 치는 것이 이란과의 그 평화협정 모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이란 고립 정책에 갔었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렇게 전후 문제는 이미 일찍부터 예고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고된 만큼 이렇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의 가능을 무시했다는 측면에서 실제 행동에 나서면요 그에 대해서 민감한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것이 뭐냐 전적으로 미 국민의 합의라든가 의회의 합의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일부에 따라서는 반발 세력도 많다 하는 그런 쪽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란에 대한 이번에 공격 문제는 너무 그 성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의회에서도 정쟁을 치르는 부분에 대한 견제해서 입법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 있죠. 네, 오늘도 이제 정액국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이 똑같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죠. 뭐 표심을 얻을 때 여론이 중요하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트럼프가 그 고립적인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여론이 악화되면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부담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을 과거에 뭐 1970년대 걸프전 상황과 이때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 그냥 지금 40년 전의 상황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얼만큼 상황이 급변합니까?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끌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제 뭐 많이 들으셨던 것이 미국의 국채, 엔화, 달러,
소위 안전자산이죠.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소위 위험자산에서 안정자산으로 이렇게 게임 체인지 되는 것은 이렇게 이번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더 좀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이렇게 미국의 그 금융시장 사실 미국이 전쟁을 이렇게 해서 전운에 그 촉발시켰던 요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보면 빠르게 이렇게 전운이 감돌기 직전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다 회복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된 것이 뭐 지난 주말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며칠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들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대체로 많이 그 시청자분이 이렇게 많이 들었던 안정자산 문제를 우리 방송을 진행하는 정 PD랑 같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채금리 10년물이 되겠죠. 국채금리 1.8 정도로 이렇게 1.78m 떨어지다가 1.8 네.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역시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그만큼 지금 1.80 정도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국채 가격이 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자산은 미국의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1.8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여졌습니다. 이건 어제 시장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보지 네. 못하니까 어제 시장이니까 오늘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6레벨, 네. 96레벨 때에도 거의 변동이 없는 추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중 흐름을 보면 장 막판에 여기 달러 인덱스 조금 올랐지 장중에서는 대부분 다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엔달러 환율도 모습도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모습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이게 오늘 체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108.41인데 오늘은 이렇게 108점. 이게 엔달러 환율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강세가 됐다고 엔화가 약세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어제 얘기했던 것이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상을 회복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되고요.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금값이랑 유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1,568달러에서 작년 그 8월 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요 수준 자체는 그렇게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도 이렇게 그 어제 이렇게 보면 유가의 상승폭도 굉장히 좀 둔화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하루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는 가장 위험 자산의 상징적에 해당되는 미국의 3대 지수는 오르고 안정 자산의 그 급등세는 많이 좀 이렇게 그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벌써부터 월가 있어 보면 사실 이번에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에서 지난 주말에 주가가 한 3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모니 페텔 리스크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이역하느냐. 비관적으로는 더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이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지 못했다. 근본적 요인이 변하기 없다 하면 그때 주가가 떨어질 때 체리 피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그 체리 피킹 하던 사람들이 여기 3대 지수가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아직까지 대박을 큰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는 이번의 경우에 따라서는 큰 돈을 벌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체리 피킹한 주식 투자자들이 사실 그 큰 돈을 버는 소위 대박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체리 피킹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네. 이 체리 피킹 지금 월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체리 피킹은 오랜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아마 2009년에도 이 체리 피킹 용어가 많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상황에 제가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 상당히 좀 곤혹을 치렀습니다는 그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그 리먼 브러스 사태 때 그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89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때의 이게 이제 2009년 10월 19일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많이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890 떨어졌을 때 일부 그 주식에 그 투자하는 이렇게 그 주식 투자로 알려져 있는 이런 분은 사실 주가가 반토막된 상태에서 더 떨어진다. 890이 500달러 떨어진다. 그래서 반토막됐던 주식형 펀드 그때 유행했었는데요. 주식형 펀드를 반토막이 되더라도 그때 좀 처분해서 고구마 사 먹고 호떡 사 먹어라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주식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서프라임 가정을 당시에 이렇게 한국경제TV의 임직원께서 월가 특파원을 좀 해서 그때 서프라임 가정을 다 지켜보고 1년 동안 지켜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마진콜의 딜레버지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진콜의 딜레버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체리피킹 통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형주를 좀 사면 돈 좀 벌겠다. 많이 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국민 정서상 그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니까 더 떨어지는 게 국민 정서가 맞는 거죠. 근데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아고라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엄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890에서 결국 2100으로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는 자 마진콜의 딜레버리지일 때는 펀더멘털이 우리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진콜을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개 주식을 팔다 보니까 펀더멘털은 괜찮은데 밸류는 괜찮은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바로 뭐냐 바로 균형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체리피킹 효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리피킹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소위 디펜제라든가 열등제가 아닌 한 보통제가 아닌 한 사실 균형점이 멀어지면 반드시 균형점이 회복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걸 투자 관점에서 2009년 상황과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라크의 사태에서 사실 주가가 떨어졌다.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떨어졌다 하면 펀더멘탈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 뭐냐 투자 관점에서는 밸류는 그만 가치, 밸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 미국과 이런 간의 문제가 지금 밸류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틀뿐이 안 되는데. 그럼 뭐냐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투자 관점에서는 그 떨어진 게 체리가 무르익은 상태죠. 그러니까 무르익은 상태니까 그냥 그런 상황과 관계를 따먹으면 돈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저런 문제는 지금 뭐냐 이 문제만 있습니까? 미중 간의 마찰 문제라든가 뭔가 있는데요. 미중 간의 마찰 문제도 그렇게 많이 떠들었습니다. 증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증시는 이제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뉴 앱노멀 소사이기 때문에 종전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텔리스크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텔리스크가 평가할 때 이런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펀더멘탈, 소위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실적 이런 쪽에 가장 근거를 둬서 이런 텔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런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자, 그건 체리피킹의 기회가 되고 만약에 주가라든가 경기라든가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더 떨어진다. 이런 쪽에 관심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올해 대부분 다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성장률이 3.0에서 3.3, 3.4로 올라간다. 한국 경제도 2.0에서 2.3으로 올라간다. 한국의 경기가 반등한다. 미국의 경기가 반등한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뭐냐 12월에 PMI 지수가 유럽이 마지막으로 발표했는데요. 다 미국의 PMI도 올라갔고 주력 산업, 중국도 올라갔고 한국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땐 유럽도 지금 PMI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지금 5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그 경기 반등론, 주가 반등론이 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펀더멘털의 얘기가 됐는데 미국과 이라크 사건 터지자 사실 바로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경기라는 게 시스템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데 이게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경기가 둔화된다면 지금의 반등이 일시적 상승이 되겠죠. 그런데 경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펀더멘털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 트럼프에 가져가는 전례의 상황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세계 경기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질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을 감안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레버리지 사실 주식 매입을 이렇게 해서 지금 3대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체리피킹 정점에서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벌써부터 대박을 기대하는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도 이제 체리피킹 관련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색적인 주제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좀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미중 간 마찰도 경제 패권 문제고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도 역시 원유 패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결부되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생각지 못했던 이런 패텔 리스크들이 앞으로 이렇게 난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위기의 대처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은 대통령은 보통 지금은 폴리틱션, 정치꾼들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자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 문제도 자기 이익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최종적인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앙은행 총재가 더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렇게 문제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비하는 것보다는 자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미국과 이라크의 가장 이렇게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역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니까 발생한 당사자니까 제롬 파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롬 파월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법률가죠. 지금 미국과 이라크 간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제롬 파월이 사실 뭐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죠. 그만큼 사실 법률가답게 신중하게 처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 2월에 취임 이후에 사실상 트럼프의 압력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 압력에 대해서 휘말리지 않는 분야가 그 모습에서 미국과 이라크 간의 문제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맥을 같이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법률가는 사실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든지 목표를 중시하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그 지금 중앙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페드의 그 양대 듀얼 맨데이터가 물가 안정의 전통적 목표에 지금 고용 창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목표에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양대 목표에 훼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신중한 기조는 계속해서 치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분간 지켜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책임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사태 문제는 트럼프가 이게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트럼프의 책임이니까 트럼프가 결정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해결해라. 당신이 해결해라. 왜 이렇게 사실상 그 중앙은행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트럼프가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네.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져갈 것을 이렇게 바라는 차이고요. 왜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 유동성은 아시겠습니다. RP 관련된 유동성 문제에서 공급 문제가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했던 거지.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이 공급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위기 대처 이런 미국과 이란 간의 위기 대처에서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은 상당 부분 이 문제가 사실 미국의 양대 목표에 훼손하느냐 이 여부를 중시해서 사실 훼손한다면 종전에 갖고 있던 미국 경제가 건전하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금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이렇게 인하할 계획이 없다 하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다라면 이제 20위에 이제 새롭게 들어왔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대처할까요? 네, 사실은 그 오늘 증시 모습 보면 유럽 증시가 이제 여파를 받아서 떨어졌고 미국 증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라가르드가 향후에 그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데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일단 라가르드는 IMF 총재 시절에 드라기 총재 그때 당시에 드라기 총재와 서로 손발을 맺고 추진했던 정책 가지고 지금은 ECB의 신임 총재가 됐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재가 되신 지 이제 평가할 만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있으니까 평가할 단계는 아니니까 그때 모습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라가르드 총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건 시차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은 지금 추진하면 9개월 후 1년 후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라크 사태가 해서 금리 인하로 대응하느냐. 지금 금리 인하는 심리적 측면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 효과는 9개월 후 1년 후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금리라는 큰 변수의 정책적으로 지금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는 이게 미국과 이라크의 문제에서 걸프전 사태가 된다 아니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 해서 바로 뭐냐. 금리라는 이라는 변수를 동원하지 않는다. 이게 라가르드 총재의 나의 통화정책의 전문가로 이렇게 꼽는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드라그 전임 총재의 입장을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드라기 총재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제로 추진한 상태이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에서 마이너스 더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건값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더 떨어지는 거는 그런 의미가 없죠. 물건값의 프라이스가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지 못하는 단계니까 그건 더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기가 총재가 전임 총재가 했던 양적 완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의 증시가 빨리 반등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이란 그 사태가 앞으로 이거 지속된다는 가정이 하더라도 ECB가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여지는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마이너스고 그리고 돈도 이틀째로 다 푼 상태입니다. 변산비다. 그리고 미국과 이라크 이외에 다른 큰 변수가 있죠. 이거보다 더 크게 변수가 있는 부분은 브렉스 문제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유로랜드 회원국들이 전부 탈퇴한다. 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원보다도 더 큰 이렇게 리스크죠. 정책을 아껴야죠. 정책을 아껴야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책을 아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통화 정책을 바로 가져가서 위기를 대처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이 건전한 독일에 대해서 사실 브렉시트의 대변은 차원입니다는 미국과 이라크의 문제도 사실 그 재정이 건전한 독일이 주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갈등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시청자분께서는 왜 통화정책은 왜 ECB가 안정하는데 왜 독일은 재정정책 쪽을 경제정책이 통일됐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요. 재정 사이드는 아직까지 이렇게 유로의 그 유로의 그 채권 같은 재정은 통일되지 않은 거거든요. 통화는 유로 통화할 때 있지만 재정은 각자 맡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국 입장에서 가장 건전한 독일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좀 독일이 총대를 매야 되지 않느냐. 총대를 매 그런 시각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 협조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독일 경제도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또 하나는 올해는 독일이 그 통일된 지 통독이 된 지 베릴 장벽이 무너진 지 벌써 30년째 완 제너레이션이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독일에서도 같이 이렇게 공부한 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독일 국민들이 계량 면적이 완 제너레이션 할 때는 굉장히 성과를 중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독일의 경제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희생을 해서 다른 쪽에 그리스라든가 희생을 해서 독일의 그 재정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이런 것은 지금 유럽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태에서 유럽 통합을 해서 독일이 총대를 매야 되느냐? 과거 메르켈 총리가 총대를 매다가 지금도 상황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독일과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이렇게 미국과 달리 미국과 이란 간의 전율에 대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어제는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미국과 이라크에 그렇게 전해서 엔화가 강세다 보니까 엔코의 저주 걸려서 사실 그 일본 증시가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구로다 하루이코가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들고 있는데요. 역시 구로다 하루이코 입장에서도 이렇게 아베노믹스의 2단계 추진을 빨리 가져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왜 엔고 미국과 이란 간에 이렇게 저는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를 붙으면서 경기라든가 이렇게 증시적 측면이 이렇게 부담을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인위적으로 발권 적도로서 엔저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환율 조작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미국으로 브레이크를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이라크의 이렇게 전운이 이렇게 사실 그 앞으로 지속될 걸 보면 우리가 보면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촉이 있거든요. 하나는 금융 완화의 화살촉. 요것만 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발권력도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그런데 그거를 전제로 해서 다음 단계는 재정의 건전하는 화살촉이 있거든요. 재정 지출 쪽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세 가지. 오랜만에 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근데 지금 금융 완화 부분 이번에 엔고의 저주의 충격을 금융적으로 돈을 풀어서 과거 2022년 것처럼 돈을 풀어서 이것을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2단계에 해당되는 재정을 푸는 단계 이런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재정 문제니까 구로다 하루이코가 예정된 수술을 간다 하더라도 구로다 하루이코가 결정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베노미스가 재정 분야의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역시 구로다 입장에서는 아베의 이렇게 협조를 통해서 이 재정의 2단계 쪽으로 가서 미국과 이라크 같은 이런 전원 사태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미국과 이라크와 같은 이러한
페텔리스가 나왔을 때는 일본 경제라든가 일본 증시 안정을 위해서 2단계 아베노미스 단계로 빨리 예정보다 추진해서 재정의 역할을 맡아가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를 비롯한 이 사회주의 중앙은행들의 주장들은 어떻게 볼까요? 사회주의 국가 얘기는 뭐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통제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민은행 측면에서 특별히 사실 이렇게 취하는 정책은 이런 대외적인 측면의 충격 가지고 이렇게 통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는 이렇게 민주주의국가와 달리 그렇게 드문 사실이 바로 뭐냐,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민은행의 반관조적 입장을 취한 만큼 미국과 이라크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느냐? 그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과 이라크의 그렇게 전쟁 사태가 이렇게 지속이 돼서 국제국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는 가장 뭐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가장 큰 추격이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가장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 세계 최대 수요가 원유 수요차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은 서부 텍사스 중기로 미국의 산, 그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 영국산 이것보다는 중동 두바이산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많이 이렇게 수입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동의 핵심적인 정세 문제가 어려서 중동 두바이 가격이 올라간다면 3대 유전 중에서 많이 올라가는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중국 경제가 지금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큰 타격을 받겠죠. 정타격을 받겠죠. 네. 더더나 유가 올라감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올라갈 때는 가뜩이나 지금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홍콩 CDA 연초에 100만 할 때 무력지급 왜 하느냐. 지방 정부의 인민들의 무력지급을 하기 위한 이런 쪽의 그 상호 호혜적인 원칙의 대응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민은행이 이렇게 그 중앙은행 이강 총재라든가 이렇게 비교적 편한 입장인 것은 무엇보다도 무기가 혼란했을 때는 그때그때 정책보다는 통제력. 사회적으로는 통제력이 가장 위기에 대처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위기가 났는데 서로 제각각 갈기갈이 찢어지면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게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 미국과 이라크의 사태 문제에 대해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가장 큰 여유가 상태가 온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문제에서 인민은행이 이렇게 평온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는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수에서 중국의 중국의 통화 정책에 희생시키는 일은 사실 그 드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와 같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불확실성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뭐 파이터라고 잘 알려져 있는 중앙은행들의 총재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여기에 이렇게 사태가 나왔을 때 이런 쪽을 해설하는 시각들, 서로 위기 극복이라든가 파장이라든가 이런 쪽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영향이 나와야죠.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 대처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이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또 위기 파이터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뭐 우리들보다 세계적 석학의 대부분 중앙은행 총재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 파이터의 가장 큰 역할을 갖고 있고 가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네. 이런 것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들인 방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많이 좀 말씀드리던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됐을 때 가장 파이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측면을 지금부터 좀 하면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금융위기 파이터가 벤 버냉키죠. 벤 네. 버냉키인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보통 브라운식 방식이다 하는데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네트워킹 효과가 있고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큰 상태에서는 초기의 진압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벤 버냉키가 만약에 미국과 이라크의 어떤 사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이렇게 2009년에 경제 펀더멘탈 사항은 리먼 브러스 사태가 터질 때는 사실 이렇게 그 펀더멘탈이 그렇게 훼손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무졌다는 전제에서 제로금리 양적으로 정책이라는 소위 1930년대 대공황에서 가장 전문가가 거기와 관련해서 가장 논문이 많았던 사람이 벤 버냉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브라운식 통화 정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인프레 파이터가 누구냐? 인프레 파이터가 볼커죠. 그러면 왜 인프레 파이터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인프레 문제가 아닙니까? 1979년대 제2차 올쇼크에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국이 아주 곤욕을 치렀죠.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경기가 침체일 때는 경기가 회복시켜야 되는 완화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인플레가 급등하니까 억제했죠. 그러면 지금 올해 연초에 돌아가셨죠. 이게 아마 미국과 이라크 문제 때문에 사실 몰커에 이렇게 돌아가신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한국경제TV와는 아주 특별한 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 올해도 한국경제TV에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불러오시는 그때 초빙하는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데려오면 외화만 많이 나가거든요. 누가 데려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에서는 볼커 이렇게 전 페드 총재도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를 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할 거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다면 이분이 가장 큰 공과는 제2차 월 시기에 유가가 급등했던 문제의 자본 문제거든요. 역시 금리 인상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파이터가 드라기입니다. 드라기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제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닛 앨런이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린스펀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의 제롬 파월 입장과 비교적 동일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의 이렇게 그 경기 상황을 이렇게 보면 올해에는 작년에 그 상황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 경기가 좀 성장률이 반등한다. 기업들 실적도 그럼 개선된다는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전현직 이렇게 위기 파이터 중에서는 제롬 파월이라든가 현직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렇게 제롬 파월이 가져가는 입장대로 너무 이런 분야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엊그제까지 이렇게 세계 증시가 좋다, 올해 증시가 좋다 하다가 갑작스럽게 걸프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안정자산 희귀한다, 뭐 유가가 무슨 뭐 지금 취직세 $100 올라간다, 금값이 무슨 뭐 $2,00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어디까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쪽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불거진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뭐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이렇게 바뀐 모습,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색적인 주제로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